이번 시간에는 3장 통일정책과 평화통일과제, 즉 우리나라 통일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지난 강의에서 우리가 수업했던 게 유신정부에서부터 김대중 정부까지 들어왔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로 중요한 게 6월 민주항쟁, 87년 나왔던 거죠. 이것은 꼭 신경을 써두시기 바랍니다. 민주화운동이 이것과 더불어서 80년에 나왔던 광주 민주화운동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것도 어느 정도 참고는 해두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으로 들어가는데, 자, 통일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01번 사회주의화 건설과 김일성 체제의 확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01번은 칠판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01번은 북한 정부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수업을 하는데, 자, 가로 1번 6.25 전쟁 이후 때 남북한의 정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25 전쟁은 북쪽이 남쪽을 침략하면서 전쟁이 몇 년 동안 등장했습니까? 3년 동안 등장했어요. 이런 과정에 남한이 어떻게 됩니까? 전쟁으로 굉장히 피해를 입었고, 근당에서 북한도 피해를 안 입은 거 아닙니다. 남쪽보다는 북쪽이 더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근데 이 6.25 전쟁은 남쪽에서는 누구 정부? 이승만 정부의 독재 권력을 더욱 강화시킨다고,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독재 권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기여점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하나를 더 묶어봅시다. 어떠한 사건이 남쪽에서 권력 강화, 북쪽에서 권력 강화 나왔던 사건은 몇 개가 있느냐?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6.25 전쟁과 또 하나는 7.4 남북 공동성명이에요. 이 2개가 남쪽과 북쪽 권력 강화에 기여했다. 이렇게 참고로 넣으시면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로 2번 김일성 체제가 확립되고 있었다. 우리가 북한 정부가 48년 9월 달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북한의 정부가 48년 9월 달에 등장하는데, 북한 정부는 여러 계열이 묶어진 연합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갑산파는 김일성이에요. 결론적으로. 근데 이 갑산파에는 급진 세력이 있는가 하면은 온건 세력이 있습니다. 이 급진 세력이 누구냐? 급진 세력이 김일성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예남파가 등장하게 됩니다. 예남파, 김두봉이라든가 김무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예남파는 중국 지역에서 예난에서 활동했던 사람으로, 군대가 뭐가 있었습니까? 조선의용군이 있었죠. 결론적으로. 근데 이 조선의용군은 북한 쪽에 들어온 게 49년에 들어왔다. 그래서 6.25 전쟁이 나올 무렵에 북한의 군사력은 커지는 데 기여하고 있었다. 이렇게도 우리가 등장하고, 여기에 또 합의한 게 누가 등장하느냐? 소련파 계열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세력의 연립정권이라고 이야기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김일성 중심으로 넘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옆에 세력들이 어떻게 됐다? 서서히 제거됐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제거되는 과정이 여기서 등장하는데, 예남파 세력이었던 무정장군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무정이 처음으로 제거되는 게 전쟁 중에 제거됩니다. 전쟁 중에 평양이 함락당해요. 자, 인천 상륙 작전으로 서울을 수복하고 평양을 점령하고 어디까지 갑니까? 압록강까지 가게 돼 있죠. 그때 평양을 함락된 대가로 무정이 제거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소련파 세력이었던 허가이가 제거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요. 소련파 세력 허가이가 제거되는데, 이것은 노동당 입당을 거부했다고 해서 전쟁 중에 또 제거되기 시작을 합니다. 전쟁 후에 또 하나가 제거되는데, 여기 갑산파, 연안파, 소련파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북쪽과 관련되는 세력인데, 북한 정부 수립에 하나 참여한 세력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남쪽의 세력이었던 남노당이 있어요. 결론적으로요. 남노당이 중심인 세력이 누구냐면 박헌영입니다. 근데 이 박헌영이가 전쟁 이후에 제거가 되는 거예요. 박헌영이 제거되고 있었다. 전쟁 이후. 언제입니까? 55년에 제거되고 있다. 이때 박헌영을 제거할 때 미제의 스파이락에서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가 제거됐지만, 여기서 남아있는 일부 세력, 예남파와 소련파 일부 세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세력이 58년
총파 분쟁으로 제거되기 시작을 합니다. 결론적으로요. 그러면 이 총파 분쟁이라는 것은 우리 김일성과 이 세력이 정책에 커다란 차이가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어떤 정책? 중공업 정책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쪽은 경공업, 먼저 먹고 살자는 경공업 정책. 그래서 정책의 차이가 등장하고 이때 김일성이가 서서히 어떻게 됩니까? 개인 숭배, 유일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이쪽이 반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총파 분쟁을 통해서 몇 년에 이쪽이 제거된다? 58년에 이쪽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는 과정에 국민의 사상 통일을 검토하는 작업을 하겠고, 그러고 나서 갑산파를 제거합니다. 근데 갑산파를 제거는 여기 잠깐. 그러면 여기 제거되고 여기 제거되고 여기가 제거됐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뭐란 이야기예요? 김일성 계열의 갑산파와 온건파가 여기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이 과정에 60년대 동그라미 가면 갑산파 사건이라고 등장하게 됩니다. 이 갑산파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중공업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기는 민생 안정과 관계되는 경공업을 위주로 하는 거예요. 이러는 과정에 갑산파 온건 세력이었던 박금철이가 제거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급진론자 중에서 두 사람이 제거되는데 니을에 가니까 김창봉이나 허봉학 사건이라고 돼 있죠. 항일 유격대 출신이었던 이 세력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자 남아있는 거 급진론 안에서도 일부 세력을 제거하니까 남은 것은 이제 누구밖에 안 남았다? 김일성 계열의 갑산파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자기 유일체제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 72년에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을 하면서 국가의 최고 우두머리를 뭐로 한다? 주석으로 한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72년에 사회주의 헌법을 통해서 주석으로 하면서 김일성 유일체제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자, 이러면서 김일성 유일체제가 나오는데, 근데 조금 전에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 드렸겠지만 김일성 유일체제가 사회주의 헌법이 72년 12월 달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72년에 나왔던 7.4 남북 공동성명은 남쪽에서도 독재가 나온다 그랬고 북쪽에서도 독재가 나온다 그랬어요. 이 7.4 남북 공동성명의 영향을 받으면서 북쪽에서는 사회주의 헌법이 나오는데 남쪽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10월 유신이 나와요. 우리가 무슨 헌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유신헌법이 나오면서 독재화에 기여했던 사건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됩니다. 가로 3번 전후복구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회주의 경제건설이라고 하는데, 자, 50년부터 53년까지 6.25 전쟁이 나왔죠, 결론적으로요. 그러면서 북쪽에서 굉장히 많은 경제가 타격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 경제 재건 정책으로 3개년 계획이 54부터 56년까지 나와요. 이 기간 동안에 전쟁 이전의 상황으로 경제가 복구되면서 협동농장제가 시작을 합니다. 동그라미 가니까 5개년 계획, 57년부터 61년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 협동농장제도가 완성이 돼요.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확립하고 있었다. 그러지만 여전히 이때는 공업위주 경제정책을 해요. 농공균형 발전하는 게 아니라 공업위주 정책을 하다 보니까 농공화, 공업 불균형이 등장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 김일성의 사업을 보면 천리마 운동이 등장합니다. 3대 혁명운동을 하고 있었다. 동그라미 3으로 넘어갑니다. 1차 7개년 계획으로 61년부터 67년까지 등장하면서 나오게 되는데 이때 공업의 양적 질적 개선이라든가 전면적 기술 개혁, 문화혁명, 인민생활을 급속한 개선을 추구하면서 정책을 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과정에 3년 연장을 해서 10년이 돼버린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이 과정에 북한이 했던 정책이 뭐냐면 4대 군사 노선, 옆에 날개 쪽에 있을 겁니다. 인민의 무장화, 국토의 요새화, 정군의 간부화, 정군의 현대화를 추구하는 4대 군사 노선이 나오고 있었다. 이 4대 군사는 몇 년대 거다? 60년대 시험 문제에 나왔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로 확인. 4대 군사 노선은 60년대다.
이것까지만 알고 있으면 될 거로 생각합니다. 02번 주체사상 김일성 후계체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1950년대 북한은 주체사상보다는 소련의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추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60년대 김일성 유일체제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서서히 주체사상을 정부 공식 정책으로 채택을 하겠고 70년대 가면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제시하고 있었고 그 결과 72년에 주체사상을 어디까지 넣는다? 헌법에까지 넣는 거예요. 사회주의헌법 안에 주체사상이 들어간 거예요. 결론적으로 헌법에까지 넣고 있었다. 그러는 관이 02번 김일성 유일 지도체제를 사상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김일성 숭배화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고 민족 입장을 강조한다. 그러다 보니까 민족주의란 이야기는 중국이나 소련의 간섭을 받겠다 안 받겠다? 안 받겠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고 있다. 가로 2번 사회주의화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 72년 사회주의헌법 12월 달에 결론적으로 사회주의헌법을 제정하면서 주체사상을 헌법으로 처음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김일성이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주석이 된다 그랬죠? 이렇게 나오겠고 제3세계와 미국 비동맹 국가 회의에도 가입하는 게 75년입니다. 그러면 김일성 독재체제는 72년에 완성됐다 안 됐다? 된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권을 누구한테 넘기려고 한다? 아들이었던 김정일한테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로 3번 김정일 후계체제의 강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김정일이가 등장한 게 60년대 전반에 등장하는데 김정일은 문화, 예술, 홍보 분야입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문화 분야에 등장한 거예요. 70년대 초에 후계자로서 자리를 서서히 잡아가겠고 70년대 중반입니다. 인자는 후계자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업을 주도하는 과정에 3대 혁명 소조운동, 70일 전투 등 각종 속도전,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이라든가 수문영웅 따라오기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김정일이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 김정일을 보필한 세력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혁명 2세대가 등장하고 있다. 혁명 1세대는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김일성과 같이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이 사람이 혁명 1세대가 되겠고 그 자식들 개념을 띄는 게 혁명 2세대가 이때 등장하고 있다. 80년대 김정일 후계체제가 본격화돼요. 그러면서 김정일 숭배 사상도 등장합니다. 김정일이 공식적 후계자가 되는 거고 김정일 체제를 본격화시키고 있었다. 그러지만 03번 북한은 경제는 어려웠다. 잠깐 그러면 우리나라 광복을 할 때 북한의 경제와 남한의 경제를 이야기하면 누가 더 낫다? 북한 쪽이 좀 더 낫습니다. 낫는데 북한 경제가 서서히 어려워지는 쪽으로 넘어가는 이유는 북한은 개인 재산보다는 뭡니까? 공동재산이었던 협동농장이에요. 이게 결과는 생산량 저하를 일으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북한의 경제가 이만큼이었고 남한의 경제 이만큼이었다고 생각할 때 이런 형태로 바뀌어진 것이 70년대 중반 정도에 바뀌어집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경제개발을 계속하면서 올라가는 데 비해서 북한은 생산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교차점이 70년대 중반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북한의 경제는 개방정책. 북한은 경제가 어려워지는 과정에 70년대 인민경제발전 6개년계획을 실시한다든가 2차, 3차, 7개년계획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성과가 없어요. 그러는 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북한은 어떠냐? 군비축소회담을 요청하기 시작을 합니다. 군축회담을 요청하고 있다. 남쪽에 이렇게 나오겠고 북한의 개방과 관계되면서 합병법을 체결합니다. 자, 이 합병법은 뭐냐? 북한이 일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면적이 아니에요. 부분적 경제정책을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03번 7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해서 2002년 시장경제를 부분적으로 확대하겠고 04회 대외 개방정책을 하게 됩니다. 이 개방정에 관계되면서 낮은 선봉지구 자유무역지대를 만든다든가 신우주 경제특구,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법을 제정하는 경제개방정책을 추구하고 있었다.
이러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러는 과정에 공사, 변화를 모색하는 북한이라 그랬습니다. 90년대 우리식 사회주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소련 사회주의하고는 다른 우리 것 사회주의를 채택하겠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 대외적으로 유엔에 남북한이 동시 가입한 건 몇 년? 91년입니다. 91년에 가입을 하겠고 일본과 수교를 추진한다든가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려고 한다든가 그러한 대외적 개방정책이 나오는가 하면 대내적으로는 자기 것을 더욱 강고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식 사회주의를 내세우면서 사회적 단합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북한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적으로는 자기 것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외적으로는 개방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전면적 개방화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러면서 우리가 나오죠. 그러면서 김일성이 사망과 김정일의 계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01번 김정일의 권력 승계 작업이 본격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80년대 김일성이 후계자로 공식화되겠고 90년대는 권력 승계 작업을 본격화하기 시작을 하면서 군부를 서서히 김정일이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최고 권력자가 주석이었는데 주석의 권한을 조금씩 줄여요. 그러면서 국방위원장의 권한을 키우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 김일성이가 몇 년에 죽게 됩니까? 94년에 죽게 돼요. 결론적으로 3년 동안 김정일은 윤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98년에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을 하는 거예요. 98년에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겠다. 이게 김정일의 사업의 결론적이요. 이러면서 북한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북한은 지금 경제를 이야기했는데 이 경제에서 한두 개 정도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경제를 보느냐. 전쟁 이후 때 3개년 계획으로 북한이 어떻게 된다? 전쟁 이전 상태로 복구됐고 협동농장을 만들기 시작한다 그랬죠. 이것이 3개년 계획이었고 다음에 나왔던 게 몇 개년 계획이라 그랬습니까? 5개년 계획이라 그랬죠. 결론적이요. 여기서 협동농장제를 완성했다 그랬죠. 이것 2개 정도 보시면 되겠고 57년에 나왔던 사업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5개년 계획 되죠. 57년부터 61년 찰리마 운동 나왔죠. 이거의 57년에 나왔던 것이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북한 정부의 정책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뭐가 나온다? 통일정책. 우리가 통일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통일 문제와 관계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통일 문제에서 제일로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7.4 남북 공동성명. 또 하나 나오는 게 91년에 나왔던 기본합의서라 그랬죠. 2000년에 나왔던 6.15 공동선언이라 그랬죠. 이 세 개는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재로 가서 01번 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 통일정책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승만 정부는 6.25 전쟁 전하고 전쟁 후의 통일정책이 좀 다른데 전쟁 전에는 유엔 결정에 따라 자유선거를 통해서 북한은 대한민국에 합류해야 된다. 이런 설명을 하다가 6.25 전쟁 이후 때는 북진 통일론을 주장합니다. 무력 통일론을 주장하고 있었다. 이러다가 이승만 정부가 끝나고 나서 다음 정부가 누굽니까? 장면 정부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 있죠. 근데 이 장면 정부는 어떤 통일은 유엔 감시하 남북한 총선거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통일도 중요하지만 통일보다 뭐가 먼저 해야 된다? 경제가 먼저 해야 된다. 선경제 후통일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간에서 나왔던 통일운동을 억압해요. 이 과정에 민간에 나왔던 통일운동으로 우리가 보는 게 뭐였습니까?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판문점으로 이것을 무슨 통일론? 중립화 통일론이 있었다. 그러나 억압은 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장면정부 이승만 정부 때 통일론을 이야기했고 장면정부 때 통일론을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뒤로 나왔던 정부가 누굽니까? 박정희 정부죠. 결론적이요. 인자 박정희 정부의 통일론을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근데 가로 이번에 북한의 통일은 필요가 없는데 80년대에 뭐를 주장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고려 연방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장한 것 같다. 이러시면 될 겁니다. 02번 70년대 통일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박정희는 5.16 군사정변에서 우리나라 국신은 뭐라 그랬습니까? 반공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반공적 이념이 무너지는 게 미국 대통령은 닉슨 독트린이 등장하면서 어쩔 수 없이 국제적인 변화 상황에 대처를 해야 돼요. 이러는 과정에 이제 7.4 남북 공성이 나오게 되겠지만, 잠깐, 가로 2번에 가니까 70년에 8.15 선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71년에 남북 적십자회담을 제의하는 거예요. 이 남북 적십자회담은 71년에 제의했고 72년에 남북 적십자회담이 처음으로 개최됩니다. 별 의미는 없고, 그러면 박정희 정부 통일론에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7.4 남북 공동성명이 등장하고 있었다. 이게 72년에 나왔던 7월 4일 날 나온 거예요. 72년 7월 4일 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나오게 된 배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69년에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것이 뭐가 있다? 닉슨 독트린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이 7.4 남북 공동성명은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 회담은 비밀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비밀적 회담으로 이루어진 게 7.4 남북 공동성명이었다. 남쪽의 사람이 북쪽으로 가기도 하고 북쪽의 사람이 남쪽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최초로 통일 원칙에 합의했던 거예요. 최초 합의예요, 결론적으로. 근데 이때 통일 원칙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주적, 평화적, 민족적 대단결 통일 원칙에 합의했고, 직통전환을 개선한다 그랬죠. 남북 조정을 설치한다 그랬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옆에 사려. 7.4 남북 공동성명이 등장하는데, 2번에 내용 다 체크하는데 자주적이란 말이 있죠. 꼭 체크. 동그라미 해두시고, 3번도 다 체크하는데 평화적 방법, 평화적 있죠. 꼭 체크하고, 4번에 다 체크하는데 민족적 대단결 있죠. 그래서 자주적, 평화적, 민족적 대단결 통일원칙에 합의했다. 그러면 이 합의는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이것도 실패는 합니다. 해석의 차이예요. 조문 해석 차이로 이게 실패로 끝나버리고 있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이 7.4 남북 공동성명은 남쪽과 북쪽의 권력자의 권력 강화에 기여한다 그랬죠. 권력 강화에 기여하면서 북쪽에서는 뭐가 나온다? 사회주의 헌법이 등장한다. 남쪽에서는 유신 헌법이 등장한다. 이러면서 권력 강화에 기여됐던 건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겠고, 가로 5번에 73년 6.23 선언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6.23 선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남한이 제의한 것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제의합니다. 근데 이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은 언제 되느냐? 91년에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호혜평등하에 모든 국가의 문호개방이라든가 내정 불간섭을 요구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북한이 수용했다 안 했다?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합의한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가로 6번이 가다 보니까 74년 건데 평화통일 3대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나오게 되겠고, 03번에 81년 겁니다. 남북한 당국의 최고 책임자 상호 방문을 제의하고 있다. 81년이니까 대통령이 누굽니까? 전두환이죠. 근데 이것도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방적으로 제의한 거예요. 82년에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 이것도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제의한 거지만 북한이 거부하고 있었고, 북한의 80년대 통일 방안은 뭐다? 고려 연방제. 이렇게 나오겠고, 가로 3번 이산가족 찾기 고향 방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깐, 우리 교재상으로 이산가족에 관한 내용이 몇 번 나오느냐? 크게 2번 나옵니다.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85년에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6.15 공동선언에서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이산가족 상봉이 85년에 나온 것은 한 번으로 끝나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는 한 번으로 끝나는데 6.15 공동선언에서 나오는 이산가족 뭡니까? 여러 번 행해졌다. 이런 차이를 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쓰는 경우입니다. 6.15 공동선언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최초로 있었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 틀린 거죠? 최초는 언제 거예요? 85년 거란 이야기잖아요, 결론적으로요. 그리고 그 바로 위에 84년에 우리나라가 북한으로부터 원조 물자도 받았다. 쌀 받았다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가 누구한테 준다? 북한테 주는 게 일반적이라고 이야기를 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남한도 북한으로부터 쌀 원조를 받은 적은 있었다. 그게 몇 년? 84년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고 88년에 질질선언이 나오겠고 88년에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나오는데 여기에 통일 원칙이 첫 번째 줄 자주, 평화, 민주라 그랬죠. 잠깐 그러면 여기로 갑시다.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통일 원칙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이라 그랬죠. 근데 88년에 나왔다.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자주, 평화 뭐였습니까? 민주였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 7.4 남북 공동체 통일 방안으로 자주, 평화, 민주를 쓰는 문제가 나와요. 혼동하지 마시라. 그래서 제가 7.4를 이야기하면 자주적, 평화적, 민족적 대단결 사료를 보면서 체크해달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꼭 고려하시면 되겠고요, 결론적으로요. 그러다가 91년 남북 기본 합의서가 등장하게 됩니다. 기본 합의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 합의서도 우리가 시험 문제 꽤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기본 합의서가 나오게 된 배경이 몇 가지가 등장한다. 그러면 이 배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91년 거예요. 합의한 거니까 꽤 중요한 겁니다. 근데 7.4는 비밀 합의라 그랬죠. 근데 기본 합의서는 공식적으로 체결된 거예요. 총리급 회담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체결됐는데 이것이 나오는 배경은 동북권이 몰락을 하고 있었다. 하나 배경이 됩니다. 두 번째 배경으로 소련이 어떻게 됩니까? 해체되고 있죠, 결론적으로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기본합의서 배경이 되는 게 유엔 가입이라는 걸 머릿속에 넣는다. 그러면 다시 이야기를 해봅시다. 기본합의서가 빨라요? 유엔 가입이 더 빨라요? 유엔 가입 빠르죠? 순서를 뒤집어 푸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혼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요. 그러면 이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기본합의서 합의한 게 91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91년에 합의한 내용을 본다. 그러면 동그라미 위에 있습니다. 상호화해와 불가침. 불가침을 요청했던 게 91년에 처음 합의한다 그랬어요. 한반도 비핵화선에 공송 합의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지만 이것도 결과는 깨져요. 뭐? 한미 간의 군사훈련에 팀 스피리트 훈련이 있어요. 팀 스피리트 훈련을 중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깨지는데 여기서 꼭 옆에 날개 쪽에 사료를 보다 보면은 기본합의서 내용이 나옵니다. 중요한 거 체크하면서 들어갑시다. 자, 위에서 한 네 번째 줄 정도 되네요. 쌍방 사이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점을 인정하고 여기 체크해놓고 1장, 2장, 3장의 제목이 있습니다. 남북화해 있죠. 남북불가침 있죠. 교류협력 있죠. 결론적으로요. 이것들 단어가 사료를 낼 때 꽤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이것은 비밀회담으로 나온 거라 그랬죠. 밑에 것은 뭡니까? 공식적 회담으로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 회담이 나오고 나서부터 민간 차원에서 통일 논의가 굉장히 본격화되었다. 통일은 본격화되었다. 그러면서 나왔던 91년 기본합의서. 가로 2번에 가다 보니까 93년 3단계 3기조 통일 방안이 나온다든가 가로 3번 94년에 나왔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그리고 YS 정부는 괄호 5번에 가니까 김일성과 정상회담에 합의를 했습니다. 94년. 그러나 김일성이가 94년에 죽어버리죠. 그래서 회담은 끝나버리고 만 거다. 그러다 통일론에서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라 뒤로 갑니다. 6.15 공동선언이 등장하고 있다. 이게 몇 년에 나온 겁니까? 2000년에 나온 거죠, 결론적이요. 그러면 잠깐, 요것은 비밀적 회담을 통해서, 요거는 공식 회담을 통해서 고위급, 요거는 뭡니까? 양국 정상회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남한의 대통령 DJ가 북한에 가서 국방위원장 누구를 만났습니까? 김정일을 만났죠, 결론적이요. 그런데 이 회담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 들어가면 뭐가 나오느냐? DJ의 무슨 정책? 햇볕 정책이 등장합니다. 금강산 관광이 있어요. 근데 6.15 남북 공동선언 이전에는 무슨 관광이라 그랬습니까? 바다로 가는 해로 관광이라 그랬고, 공동선언에 발표한 금강산 관광 무슨 관광? 육로라 그랬어요. 구분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금강산 해로 관광을 시작을 하면서 합의된 겁니다. 그러면 합의 내용을 보다 보니까 기억에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과 니은에 가니까 통일이 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담 연방제안이 공통성이 있다. 이산가족 상봉 나왔죠. 잠깐, 이산가족 상봉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은 몇 년대? 몇 년? 85년이라 그랬고, 그때는 한 번이라 그랬죠. 6.15 공동선언은 여러 번이라 그랬죠.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경제협력을 통한 민족경제 균형 발전,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의 제분야에 대한 협력과 교류 활성화, 그러면서 계속적 대화를 하겠다 그랬어요. 그 결과 교류는 더욱 활성화되겠죠. 그 다음에 이술단이 상호 방문한다든가, 이산가족 방문이 들어간다든가, 경의선 복구라든가 개성공단을 설립하기 시작을 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사려로 볼 것 옆에 날개 쪽에 하면 6.15 공동선언이 있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2번 체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이 뭐가 있다? 공통성이 있다 그랬죠. 그 내용이 2번에 나와 있는 거예요. 2번을 꼭 신경을 써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게 통일론에 합의했던 마지막 거에 뭐라 그랬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14공동선언이라 그랬죠. 이 14공동선언이 나오는데 크게 중요하진 않다 그랬어요. 2007년 우리나라 노무현 대통령 어디로 갔습니까? 북한으로 갔죠. 국방위원장 김정일을 만나서 합의한 건데 내용을 봅니다. 기억. 6.15 공동선언 고수 및 적극 구현한다. 니은에 가니까 남북관계를 상호 존중한다든가 신뢰관계로 전환시킨다. 디귿.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 긴밀히 협력한다. 리을.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시옷. 인도주의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큰 내용은 아니란 이야기의 결론들이요. 이러면서 우리가 나왔던 통일론이 등장했는데, 자, 지금 시간에 이야기했던 통일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통일론은 몇 개 보시라 그랬습니까? 합의했던 4개가 있는데, 결과는 3개를 보라 그랬어요. 72년에 나왔던 7.4 남북공동성명. 통일론이 뭡니까? 자주적, 평화적, 민족적 대단계라 그랬죠. 두 번째 합의했던 거, 91년에 나왔던 남북 기본 합의서라 그랬어요. 자, 이것 보신다 그랬고, 세 번째로 합의된 게 뭐라 그랬습니까? DJ가 김정일이가 만나서 합의했던 6.15 공동선언이라 그랬죠. 이 세 개는 꼭 보셔야 된다. 거의 시험 문제, 수문제가 나올 때 한 문제씩은 거의 언급이 되는 단원입니다. 그러니까 꼭 언급을 하시면 되겠고, 제4장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경제에 관한 내용의 제4장이 나오는데 경제발전과 사회 문화의 변화라고 이야기하는 제4장입니다. 그러면 광복 직후의 경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에서 광복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됩니까? 미군정의 지배를 받게 돼 있죠. 이 미군정의 경제정책은 어쨌느냐?
우리나라는 첫 번째, 자본이나 기술이 부족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게요. 북한의 경제가 남한 경제가 좀 더 낫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물자 부족은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 물가 상승을 초래한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등장한다. 그러면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전력도 꽤나 부족하고 있었다. 이 당시 전력은 북한의 두만강에서 오는 게 전력입니다. 우리나라가 광복을 할 때 전력은 북한에서 왔어요. 그러나 언제 전력이 단절되냐면 48년 무렵에 북한에서 전력이 단절된다.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한다든가 공업시설이 미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잠깐. 우리나라 공업시설은 북한 쪽에 치중되어 있다 그랬죠. 공업시설이 미비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러한 상황에서 생활하기가 어쨌다? 좀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겠죠. 이러는 과정에 우리나라 상황에서 미군정은 어떤 정책을 하고 있었느냐? 일본인이 소유했던 재산이나 토지와 같은 것을 미군정이 관리하게 됩니다. 이 적산이 일본인 소유 재산이에요, 결론적으로요.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미군정은 무엇을 두고 있었다? 신항공사를 설립해서 이것을 관리한다. 그러면 미군정은 우리나라 경제적 지배자라고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경제권을 꽤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나오겠고 하나 더 3일제 소장료를 채택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농민은 3.7제를 요구하지만 3.1제를 채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지주대 토지 소유를 인정하고 있고요. 미국 수집령을 발표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미국 수집령을 다른 말로 공출제도를 계속했다고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조금 표현은 다르지만 그대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미국 수집령에 대해서 대구에서 항쟁을 일으켜요. 이게 10월 항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미국은 미국이 가지고 있던 재산, 귀속재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귀속재산을 민간에 불화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귀속재산을 불화하기 위해서 중앙토지 행정처를 설치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적산을 관리하기 있었던 이것은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화하기 위해서 중앙토지 행정처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러면서 민간에 불화라는 거예요. 이때 민간을 불화할 때 기본적인 소유권을 얼마로 정하느냐, 이정보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이정보 이하로 토지를 분배하겠다. 근데 이때는 유상분배예요. 그래서 수확량의 몇 프로를 20%를 몇 개년 동안 상환한다? 15개년 동안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이 일부 토지를 불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이 완성은 언제 완성된다? 이승만 정부 무슨 정책? 농지개혁으로 실현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으로 실현되고 있었다. 자, 그러면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잠깐, 미군정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정부는 누구 정부로 넘어가게 됩니까? 일공하고 이승만 정부로 넘어가게 돼 있죠, 결론적으로요. 그러면서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에 경제정책 기본 방향이 등장하는데 농업과 공업의 균형 발전, 소작제의 철폐, 기업활동의 자유, 사회보장제 실시, 인플레이션 극복이라 그랬죠. 그러면서 이승만 정부에서 농지개혁이 등장합니다. 이 농지개혁은 우리가 시험 문제에 꽤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꽤 많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원래 이 농지개혁은 미군 정기부터 우리나라가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나 미군 정기에 시행되지 않다가 이승만 정부가 등장하면서 초대국회 또는 재헌국회죠. 여기에서 농지개혁법이 49년 6월에 마련돼요. 그리고 50년 3월에 시행됩니다. 49년 6월에 법이 마련되고 50년 3월에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 농지개혁은 미군 정기 때도 주장했던 거지만 이때 시행된다는 이야기는 이 농지개혁은
빨리 시행된 게 아니라 됐다 지연된 겁니다. 근데 이 농지계획 언제까지 가느냐? 57년까지 가요. 원래 이 농지계획은 5개년 계획입니다. 그러나 전쟁 때문에 조금 연장이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그러면서 이때 농지계획은 무슨 원칙을 기본으로 하느냐? 경자 유전 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 농민한테 토지를 나눠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경자 유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이 무엇을 갖자? 토지를 갖자는 거예요. 근데 이 농지개혁은 지주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누구한테 분배한다? 농민한테 분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자유전 원칙은 실행됐다 안 됐다? 실현됐다. 되기는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지연됐다 그랬죠, 결론적으로요. 그러니까 지주는 토지를 농민한테 뺏기는 것은 아니지만 뺏길 것 같으니까 이 지주는 미리서 농민한테 토지를 강매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농지계에 적용된 토지가 100이라 그랬을 때 농지개혁에 적용된 토지는 30 정도밖에 안 돼요. 70 정도는 미리서 강매를 해버린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농지개혁은 뭔만을 대상으로 하냐면 농지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무엇은 제외되느냐? 임야라든가 과수원은 제외가 돼요. 임야나 과수원은 제외가 되고 있다. 농지만을 대상으로 하면서 몇 정보를 기본한다? 3정보 이상의 토지는 몰수하게 됩니다. 또는 부재지주 토지도 몰수해요. 이 토지를 몰수해갖고 누구한테 준다? 농민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농민에서 자영농민 수는 늘어난다, 줄어든다? 늘어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지주가 사회적 지배층에서 소멸되고 있었다. 근데 이 농지개혁 원칙이 어떤 원칙이냐면 유상으로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상으로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토지를 받았던 농민은 토지 가격을 누구한테 낸다? 주인한테 낸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주인이 가지고 있는 증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지가증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농민은 얼마만큼 돈을 내야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요? 이게 수확량의 30%씩을 몇 개년간 상환한다? 5개년간 상환하는 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잠깐, 농민이 내는 것은 결론은 총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150%가 되는 거죠. 30%씩 5년을 계속 내는 거니까. 그래서 수확량의 150%를 5개년간 분할 상환한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 됩니다. 그러면 농민은 토지를 받았기 때문에 비록 지연됐지만 일시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긍정적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나중에 6.25 전쟁이 나왔을 때 공산화를 막는데도 일부 기여하는 측면을 갖고 있었다. 농민은 또 자영농민이다 보니까 지주 수타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면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주는 지가증권을 받는다 그랬죠. 근데 전쟁 과정에 농민이 지주한테 제대로 이것을 안 내는 결과가 나와요. 안 내는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이 지주 중에서 꽤 많은 수가 몰락을 하기도 합니다. 몰락을 하고. 그러나 일부 수는 이 몰락하지 않고 토지를 더 늘리는 결과도 나와요. 늘리는 거. 그때 농민들은 이 상환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토지 매매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상환기간이 끝난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끝나면서 이 지주들이 나중에 토지를 늘리는 결과도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그러면 이 농지개혁을 정부가 했던 것은 이 돈을 가지고 무슨 자본화 하려고 한 거다? 산업 자본화 하려고 한 거지만 제대로 산업 자본은 됐다 안 됐다? 안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말했던 농지개혁인데 우리가 표에 가면 남한은 농지개혁과 북한은 토지개혁 도표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이 도표는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확인 간단히 보도록 합니다. 남한 유상매입하고 유상분배를 하는데 북한은 무상몰수하고 무상분배합니다. 그럼 북쪽이 농민은 돈을 안 낸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남한의 농지계획은 전체 소작지의 36% 정도에 반영되지만 북한은 45% 정도가 적용되고 있었다. 분배농가, 남한은 180만 정도가 분배되지만 북한은 68만 정도가 분배되고 있다. 분배 대상, 농지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북한은 농지, 임야, 산림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과수원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농지만 한 게 아니라 나머지도 한 거죠. 그래서 북한은 토지계획이라 그래요. 46년 3월에 나온 겁니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이러면서 나오겠고, 남한은 농지계획은 3정부를 기본으로 하지만 북한은 몇 정부? 5정부. 5정부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남한은 평균 호당 1000평을 소유하지만 북한은 몇 평? 4500평. 그래서 남한은 소농이 나오지만 북한은 중농이 나올 수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사료에 농지개혁에 관한 법의 사료가 등장합니다. 사료, 그것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의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등장하는데 크게 두 개입니다. 통일론 하나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 이 두 개를 잘 보시면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